다사다난. 이 말이 정말 딱 어울리는 지난 한 주였습니다. 국민TV 시사돌직구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진행자 김선입니다. 민주당과 다른 야권 세력과의 연대도 연합도 결코 없다던 안철수 의원. 그런데 지난 주말 일요일에 민주당과 연합신당을 출범시킨다는 발표를 했죠. 오, 전격적인 발표. 이것을 둘러싸고 정가에서 설왕설래 엄청납니다. 민주당 지도부야 줄곧 안철수 의원 측에 호의적이었는데 다른 야권과 연대도 안 한다, 연합도 없다 이렇게 공언했던 안 의원 측의 이런 변화 놀랍고 충격적이기까지 하네요. 영국의 수상이었죠. 윈스턴 처칠,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멋진 말을 많이 남기셨거든요. 아무튼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정치인이란 미래를 예언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나 더 좋은 정치인이란 나중에 일이 예언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잘 설명해내는 사람이다. 오, 이렇게 말을 했네요. 세상 일이란 게 참 뜻한 대로 예상대로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만 되면 재미가 없겠죠? 하지만 정치인의 말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에 변화가 있다면 마땅한 설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까지 구태라던 민주당과 이제 한 배를 타게 될 안철수 의원 그리고 새정치연합.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갈지 너무 궁금하네요. 이래서 정치 보는 맛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격주로 청취자 여러분과 만나게 되는 김선의 시사돌직구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이랬던 안철수 의원. 연대 이야기하면 고대분 없어져야 돼요. 정치공학적 선거연대는 없을 겁니다. 일요일 아침 깜짝 발표를 하는데 하나, 양측은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새정치를 위한 신당 창당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김한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당원들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이고 일요일 아침에 새정치연합과의 통합 소식에 많이들 놀라셨을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상의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새누리당은 전체 합의라며 비난을 퍼붓는데 연대와 결별을 밥 먹듯 하는 안 의원과 정당 리모델링의 달인인 민주당이 얼마나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신당 창당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시사돌직구 메인 토크로 들어왔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오전에 전해진 소식,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일요일 오전에 집에서 늦잠 자다가 갑자기 시어머님께서 얘들아 이리 와봐라, 이상한 얘기가 나온다 TV에서. 그래서 보니까 뭔가 안철수 의원하고 김한길 대표하고 둘이 나란히 앉아있는데 밑에 자막이 신당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이게 옛날 거 잘못 틀어주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랬는데 그게 라이브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연합신당으로 모인다는 발표 지난주 일요일 아침 10시에 있었죠.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니까 일월화 딱 3일이 지났는데 이제는 놀라움보다는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한국 정치 어디로 갈 것인가, 이렇게 다이나믹한 이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전개될 문제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번 주 방송에 대해 막연한 계획 이런 게 있긴 있었는데 다 뒤집어 엎고 이런 방송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다른 분들도.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건에 대해서 가장 직설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우리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오마이뉴스의 손병관 기자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한 달 만입니다. 네, 한 달 만에 저희 누추한 스튜디오에 다시 모셔서 약간 발전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새정치 안철수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이제 조금 발전된 주제로 모시게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어요? 한국 정치는 6개월이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했으니까 한 100년 정도는 지났죠? 예. 그렇네요. 네. 정말 말 그대로 한 100년 정도의 변화가 있었던 한 달이 동안이에요. 근데 기자님은 잘 아시겠죠? 이제 역사 전공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취재하시다 보면 외국 사례들도 많이 접하실 텐데 다른 나라 정치 혹시 이래요? 이렇게 한 달 사이에 5만 가지 일이 일어나고 이럽니까? 우회 정치가 좀 많이 발달한 이제 영국 같은 데서 네. 그러니까 한국
주한 영국 대사가 네. 올 때마다 많이 배우고 간대요. 한국 정치 너무 재밌다고. 어머.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단기간에 벌어지는. 돌아와가지고 해줄 얘기들이 너무 많대요. 야, 한국에선 이런 일도 있다, 막 이러고 하면은. 예, 그런 얘기를 들었고, 야, 우리나라 확실히 정말 다이나믹하구나. 아직 예. 좀 이렇게 후진국? 그런 느낌? 아직 좀 이렇게 발전이 좀 덜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아니, 뭐, 하여튼, 압축해서 뭔가가 오랜 시기에 거쳐서 일어날 일들이 굉장히 조변석기 하면서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살짝 약간 막장 코드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막장 코드. 네. 다들 그렇게들 뭐 느끼시는 분들 많이 있죠? 아, 네. 그렇죠. 아니, 보통 일요일 아침이면은 주말에는 이제 네. 뭐 기자님도 트위터 하시고 이제 저도 트위터 하지만 주말에는 사실 트위터 한산하잖아요. 네. 사람들 다 늦잠 자고 뭐 네. 놀러도 가고 이래서 별로 이제 로그인해서 글 남기고 이러지 않는데 일요일 아침에 타임라인이 와 너무 빨라요. 막 네. 쑥쑥 넘어가고 뭐 검색어 안철수, 김한길 치면은 막 키워드로 너무 많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아무튼 아침에 한 12시까지 트위터 보고 있었네요. 도대체 네. 뭔 얘기들 하나 사람들이 이 건에 대해서. 네. 사람들이 바라는 이상은 주말 저녁에 하는 이제 홈 드라마인데. 그렇죠. 이거는 일일 아침 연속극. 근데 막 그게 막 정치에서 막 주말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있어버리니 예. 아무튼 우리나라 대단하고요. 정치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참 요즘 그 좀 혼란스럽고 짜증도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래서 정치를 혐오하는구나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 정치를 공부하는 이제 대학원생 분인데 아, 정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이래서 정치 혐오하는 사람들이 생기는군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조금 끈기를 갖고 약간 강한 멘탈을 갖고 지켜보시면 이만큼 재밌는 드라마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네. 듭니다. 그게 좀 이게 갈라지는 것 같아요. 아, 호불호가 갈리는 드라마. 아니, 그러니까 뭐 좀 이거에 대해서 좀 관대해지려면은 네. 약간 스포츠를 관전한다는 느낌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오, 스포츠. 그렇죠. 예. 많이 여러 가지 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작전들 같은 것들도 있는 것들이고 그렇죠. 그 돌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변수 속에서 게임의 흐름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뭐 농구, 배구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네. 농구, 배구 아무리 재밌다고 해도 팬이 아니면은 그 기분을 모르는 거죠. 이 정치에 무관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룰이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선수의 개인 캐릭터든가 이런 거 알수록 재밌잖아요. 그렇죠. 무한도전 다 재밌다고 했는데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네. 이 캐릭터를 몰라요. 이 흐름을 모르겠어요. 그런 입장에서는 못 따라가니까 한편으로는 뭐 짜증나고 잘 모르겠다는 분들의 심정도 이해는 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 밥벌이라서. 그렇죠. 열심히 이걸로 가야 먹고 됩니다. 살아야 하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재미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캐릭터들이 너무 다양하고 뭐 네. 게다가 실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정치판에서 벌어진 일들이라는 게. 네, 알면 알수록 참 재미있어요. 무슨 삼국지 본편 보다가 너무 재밌으면은 막 외전, 열전으로 막 팬픽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관우에 그렇죠. 대한 뭐 이런 거, 이랬을 것이다. 막 이런 관우에 식으로 하는 대한 것처럼. 팬픽, 예. 이런 것처럼 정치들도 사람들이 뭐 정치인 이름 딱 들으면 뭐 안철수, 박원순, 문재인이나 박근혜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하도 뭐 잘 모르겠지만은 그 밑에 있는 참모들과 그런 사람들의 개인 캐릭터들까지 보게 되면은 정말 재밌죠. 네. 네. 삼국지보다 더 재밌는 우리 백가쟁명, 조변석계 우리 한국 정치 그리고 이제 지난주 일요일에 있었던 상황부터 우리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병관 기자님 어떠세요? 지난 일요일 아침에 두둥 발표 예측하셨나요?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네. 10시까지 출근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하필이면. 마치 제가 자전거로 출퇴근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자전거 타고 가는데 문자가 왔어요. 네. 30분 전 정도에. 띠링. 예, 기자회견 하는데 그 내용이 죄송합니다. 예. 하고 말씀하시려다가 좀 멈칫하죠. 이게 방송 언어가 아니구나. 예, 맞습니다. 예. 네. 그 핵심이 네. 이 기초선거 무공천이라는 얘기는 얼핏 들었어요. 이거 가지고 김한길 대표가 뭔가로 전격 합의를 했나 보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분명히 당내에서 여러 가지 반발이 있을 거고 이거 가지고 좀 시끄러워질 수 있겠다. 이 정도까지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10시에 딱 도착해가지고 이제 자막을 봤는데 신당 창당 이렇게 떠가지고 저도 다른 분들이랑 비슷하게 정말 거의 국가 비상사태와 같은 그런 전율을 느꼈어요. 두둥. 예, 김일성 사망할 때와 같은. 진짜 그 정도의 임팩트. 네, 정치를 이제 봐왔던 사람들은 하긴. 항상 모든 사람들이 본인이 생각했던 거 이상의 뭔가가 나왔을 때 놀라는 것처럼. 네. 예, 그렇죠. 안철수 대선 후보 사태와 비견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때랑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 사실 주말은 좀 약간 느슨하게
단순하게 정치보도 당직 시스템인데 추가로 이제 기자들 더 호출을 하고 뭐 집에 계시던 분들 나와라. 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일요일 같은 날 일을 안 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 평일날 일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날은 당연히 돌아가는 거죠. 일반 공장이랑 비슷합니다. 공장. 네, 매물이 뭐 이렇게 수요가 있는데 주문이 막 밀렸는데. 그렇죠. 이거 빨리 찍어내야죠. 그래가지고 뭐 기자들 부르고 어쩌고 뭐 트위터, 페이스북도 뭐 그런 것도 관리도 하니까 그런 것도 만지고 반응도 모니터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쁘게 하루를 지냈죠. 네. 뭐 지금도 약간 좀 지금은 좀 이제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네. 저의 타임라인에 이렇게 방송이나 뭐 기자분들, 관계자분들을 많이 팔로우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의견 올라오는 거 보니까 다음 주 아이템 전부 엎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원고도 준비해놓고 뭐 이제 섭외도 해놨는데 일요일 날 아침에 신당 발표가 두둑 나니까 이거 뭐 다 스케줄 엎어지는 거죠. 뭐 다 취소하고 뭐 새로 기사 쓰고 그래서 좀 이렇게 공황 상태에 빠지시는 분들 많아요. 아무래도 뭐 저는 주로 트위터로 많이 알려졌으니까 저는 보고 나서 일단 개인적인 거 하나 올려야 되는데 뭘 올릴까 하다가 트위터에 새정치 만세 올렸어요. 만세! 네. 근데 뭐 그거 보고 이게 이 뉴스를 안 보셨던 분은 이거 보고 뭘까 이렇게 느꼈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나중에 답 멘션들을 쭉 보니까 대부분 다 70%가 크크크크크. 다 그냥 아는 거죠. 느끼는 거죠. 네. 약간 웃음도 나오면서 아까 어처구니도 없으면서도 기쁜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그럼요. 뭐 그렇게 슬픔은 좀 약간 늦게 밀려들었던 것 같아요. 슬프게 느끼셨던 분들은. 조금 늦게. 예, 일단 약간, 놀라고. 예, 약간은 좀 약간 놀람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네. 참, 이 전격적인 발표였다고 해요. 제가 낮에 국회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의원회관 한 바퀴 이렇게 쓱 돌면서 나름 이제 3선 이상 의원님들 이렇게 가서 2박으로 좀 하고 왔는데 아무도 모르셨대요. 그게 참 저도 느끼는 게, 참, 보안이 정말 잘 지켜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방송, 뭐 신문, 인터넷 매체, 언론사 기자들은 정말 많이 늘어났는데 그에 비해서 또 취재원이 있으려면 있을 수 있었죠. 왜냐하면 최고위원회의를 2번인가 이제 소집을 했고 추인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럼 옛날 같으면 한 1시간 토울에 뭐 신문은 좀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방송이나 이런데 누가 좀 친하면 아마 찔러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뭐 방송사 출신 뭐 수뇌부도 있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뭐 전혀 안 넘어갔더라고요. 뭐 네, 그런 거 보고 이게 하여튼 뭔가 좀 굉장히 보안이 잘 이루어졌다는 거를 좀 느꼈어요. 제 입장에서는. 네, 참 용해요. 보통 이렇게 한두 명이 이게 조금 흘리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네, 뭐 안철수 캠프처럼 이제 아주 작은 사이즈면은 또 이해가 가요. 그죠? 뭐 그렇게 했는데 민주당에서 좀 이게 흘러나오지 않았다는 것들은 약간 좀 의외였지만 하여튼 뭐. 그렇다고 또 100% 일치가 된 의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도 또 뭐 반대하시는 분도 계셨다는데 그게 새어 나오지 않았다는 거가. 아니 통합에 대해서 반대는 없었죠. 아 그래요? 통합에 대해서. 무공천에 대해서는 약간 반대 의견이 있긴 있었는데 뭐 통합 아마 그것만 했으면 아마 새어나갈 수도 있었겠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를 다 엎어버릴 정도의 이제 메가토크 이 카드가 나왔다. 그런 식으로 판이 정리가 됐죠. 정말 참 놀라운 소식이었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전에도 이러한 방식의 그런 정계 개편, 연합 이런 게 있었나요? 옛날에 뭐 3당 합당이나 뭐 DJP 연합 이런 걸 돌아봤을 때 그것과 뭐 같고도 다른 점이랄까? 뭐가 있을까요? 오늘의 상황이. 뭐 정치 세력들의 어떤 이런 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일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은 뭐 90년도에 이제 3당 합당. 그 당시에도 뭐 청와대에서 발표하기 전까지 굉장히 보안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아마 그 당시에는 기자들이 발표 전까지만 해도 이 민정당과 이 김종필의 공화당의 연합 정도는 다 예상을 했었대요. 그 정도까지는. 예. 근데 그 자리에 이제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이까지 이제 가는 그림이 될 거라는 거는 잘 안 그려졌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예. 그런 사실 굉장히 이런 거는 극비리의 보완이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고, 뭐 자민련과 이제 국민회의 DJP 연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것들이죠. 그에 반해서 또 뭐 약간 좀 잘 모르시는데 이제 DJ 민주당과 그러니까 DJ의 신민당과 이 뭐 노무현이나 이런 이기택의 민주당 꼬마 민주당이 이제 통합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도 뭐 이런 것들이 하여튼 한참 얘기가 되고 나서야 이제 감지가 되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은 이게 무슨 절차상으로 뭐
의견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뭐 그렇게 문제 제기하시는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뭐 저는 이거를 뭐 결혼으로 봤어요. 결혼으로. 결혼? 네. 어쨌든 결혼을 한 거예요. 예. 안철수 그룹하고 이 민주당 그룹이랑 결혼을 하는데 네. 결혼 당사자들은 이제 아무래도 양당 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고 그렇게 했는데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막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 결혼 반대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난 이 결혼 반대했어요. 네, 이 좋아하는 이 애정의 이 감정을 끊고 우리 그래 가끔 가다 만나자. 우리 뭐 이렇게 하니까 결혼만은 안 되는 걸로 하자.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친구로 지내자. 예,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전격적으로 둘이 딱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발표를 하면은 뭐 양가 가족들 다 모아놓은 상황에서 이렇게 딱 발표해 버리면은 어떻게 못 하는 거죠. 뭐 실제로 그렇게 했던 사례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뭐 둘이 좋아서 살겠다는데 뭘 고모부가 훈수를 놓고 그렇죠. 뭐 나한테 추인을 안 받았으니 예, 물론 이제 무혈세 우선 아들 딸의 입장에서 본인의 호적이 갑자기 바뀐다는 뭐 누가가 딱 등재가 돼가지고 그렇죠. 엄마가 갑자기 재혼을 해요. 예, 된다는 그런 것도 있는 건데 뭐 다른 가족의 어떤 중론이라든가 또는 뭐 아빠와 엄마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식들도 같이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사실 다시 뭐 낯을 익히고 뭐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저는 뭐 그렇게 봤습니다. 네. 뭐 결혼으로 보면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의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뭐 전 당원이라든지 뭐 지금 이제 당원 중심주의로 민주당이 이제 운영되고 있으니까 당원들이나 최소한 의원들에게는 어떤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발표 30분 전에 다들 문자를 받았는데요. 네. 전병헌 원내대표조차도 기자들이랑 같이 이제 문자 띠딩 받고 알았다는데 네. 참 뭐 모르겠어요. 그 결혼으로 본다면은 그리고 또 그렇게 보안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성립이 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이 당 지도부의 생각이 일반 당원들의 기층 당원들의 생각과 배치되는 결정이 내려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진보신당 같은 경우 아, 통합진보당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죠. 민주노동당이랑 다시 합치고 거기 국민참여당에서 이 소3당합당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랬죠. 당원대회에서 그게 부결됐잖아요. 그랬죠. 예.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중 결과 어떻게 됐냐? 진보신당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노회찬, 심상정, 조성수 등은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게 좀 미안한 말이지만 이제 지금은 노동당이 되신데 네. 구 진보신당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남았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세력이 그렇게 보면은 이 상층부 간에 그렇게 결정이 됐다는 것들을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고 나면은 그거는 그 큰 흐름은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들이에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한길 대표나 그쪽의 라인들 같은 경우 최고위의 인증까지 다 추인까지 받았으니까요. 그쪽에서 봐게 이것은 분명히 당원들이 용인해온 곳이다. 용인할 것이다. 오랫동안 야권 대통합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추인이 됐던 것들이고 저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뭐 일일이 뭐 의원 하나하나한테 의원총회를 해서 했어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죄송한 말이면 좀 소화적인 발상 같아요. 아, 소화적인 발상. 네. 네, 그렇다면 참 이렇게 극비리에 추진된 전격적인 연합인데 이게 서로 간에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합치는 거란 말이에요. 뭐 결혼을 한다고 해도 내가 저 사람이랑 살면서 뭔가 미래의 비전이 보여야 하는 건데 뭐라고 보세요? 신당으로 연합한다는 데에 대한 노림수. 안철수 의원 측, 이제 새정치연합이죠? 새정치연합의 노림수. 또는 뭐 김한길 대표가 이제 보는 앞으로의 뭐 득과 실이랄까? 뭐 그런 거. 어떤 속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짐작. 제가 지난 시간에 김한길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 뭐 예.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시는 그렇죠. 분. 예. 네.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 다른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김한길 대표 아직 없으니까 무슨 정치 쇄신하는 이런 거를 다 던지고 그랬는데 그렇죠. 이게 다 약하면서도 그런 조급함 때문에 이렇게 던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또 지금에 와가지고는 이게 사실 이 당원이나 다른 국민들보다는 안철수를 겨냥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 혁신한 예, 내용이. 이렇게라도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보여주고 있다. 우리도 변하고 있거든. 뭐 예, 그렇죠. 거. 이렇게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뭐 그걸 가지고 뭐 1년 동안 뭐 공을 들인 프로젝트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공을 들인 건 사실이고 김한길 대표 같은 경우는 이 당면 과제가 역시 지방선거고 그렇죠. 또 그와 함께 이제 야권을 다음 차기 집권 세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형을 갖추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제일 역시 중요한 것들이 안철수 의원을 이제 스카우트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 스카우터 역할을 좀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이런 어떤 결실로 나왔던 것 같고 안철수 의원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안철수 의원의 민낯을 보려면은 다른 거 없다. 지지율이 빠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 전에 있어서 한 1월 셋째 주, 넷째 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몇 가지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실책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있었죠. 예, 뭐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굳이 예, 다 아실 테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게 분명히 지지율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또 안철수 의원의 행보가 결정될 거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일단 뭐 지지율이 높을 때는 그냥 고고 지지율이 낮으면 좀 유연해집니다. 예. 지금까지 행보로 볼 때. 그렇죠. 예, 과거에 2012년도 대선 때의 단일화 협상 때 또 단일화 협상 테이블에 갔던 것들도 이 지지율이 빠지고 나서 우연찮게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우연찮게? 단일화 협상 선을 과연 우연찮게였을까? 선을 하겠다고 했었고 또 지지율이 또 빠지는 상황 속에서 예, 올라가지는 않았었죠. 이렇게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야권 지지층들의 어떤 여러 이반들도 전체 이반도 있고 그러면서 사퇴라는 카드를 던지고 그랬는데 저는 안철수 의원의 이제 새정치연합이 지지율이 빠질 거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했고 조정을 받을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랬었죠. 그렇게 하면은 뭔가 뭔가 시그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로 전격적일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 대선 때 그림을 봐가지고는 만약 대선 때와 같은 상황이 되면은 일단 단일화 협상을 시작하겠다. 등치시켜서 이 연대 협상을 하겠다. 그러면서 어느 지역을 주느니 받느니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이번에 왜 안 됐느냐? 대선 때와 같은 안철수 의원 쪽에서 가질 수 있을 만한 카드가 없었다고 봐요. 어떤 카드라면은 뭐 사람? 뭐 출마할 수 있는 뭐 그런 그러니까 인적 이제 자원? 그러니까 이 지지율에 걸맞는 인적 자원이나 조직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좀 안 된 말이지만 진짜 달랑 지지율을 하나죠. 근데 그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 종잣돈인데 그러니까 그게 지지율이 빠지고 있단 야금야금 말이지. 빠지고 있는 제가 이제 호남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안철수 지지율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했는데 일단 호남에서부터 이게 그런 것들이 잠식이 됐었거든요. 그랬죠. 예, 이 민주당이 역전하는 현상들이 나타났고 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제 당시에 어떤 김한길 안철수 단판의 어떤 비화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한길 대표가 아주 세게 말씀하셨던 전곡을 찔렀죠. 이렇게 얘기하셨죠. 네. 뭐 지금 지지율 탁 올라가고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옆으로 까거나 떨어지는 상황이고 이 구도로 선거해봤자 결과는 뻔하다. 그러고 나면은 국민들의 어떤 좌절과 분노 같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때 돼가지고 통합한 작업을 해봤자 꺼낼 수도 없고 이미 패한 세력끼리 통하는데 그게 무슨 놈의 힘을 갖겠느냐. 이게 했는데 정말 무슨 놈이라고 하셨대요? 네, 그 워딩을 그렇게 하고 이후에도 정정 요구가 없는 거 보니 곱니다. 그거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 정도는 안 했다. 이게 사실 보면 안철수 의원 쪽에서 보면은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인데 뭐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하신 말씀은 맞는 거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김한길 대표가 하여튼 성격이 있을 때는 또 표출하시는 분이니까 했겠죠. 두 분 독대라고 그러셨을 때는. 근데 거의 이게 이 정치 선배로서 아마 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좀 싸대기를 날리는 발언이었다고 봐요. 착착. 네, 정신 차리라고. 우리 소리 이펙트는 넣을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이상주의적인 정치였던 안철수 의원도 좀 약간 현실적인 것들을 생각을 했고 안철수 의원 결국에 다음 대선까지도 바라보고 가는 정치인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안철수 의원 내부에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는데 온건파의 생각은 좀 약간 유연하게 가더라도 어떤 집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그 원칙을 약간 접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는. 강경파 입장은 새정치라는 그런 걸 가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원칙을 깨면서 가는 게 정치 행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미 없다.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었다고 봐요. 안철수 의원의 6인회라는 얘기도 있던데, 안철수 의원을 이제 자문하는 6인회가 있는데, 거기서는 새정치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안철수 의원이 대선 불출마하고 선언 시작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 의원이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거부했다. 요런 비하인드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게 측근 그룹은 아니고, 새누리당과 민주당 출신들이 섞여 있는 약간 그런 6인의 이제 전직 의원들 그룹인데 원로. 예, 그렇게 했는데
저는 뭐 그러고 믿지는 않습니다. 아, 굳이 뭐. 네.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정말로 아주 중요해가지고 사실 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생각이 좀 말이 안 된다고 봤어요. 아니 뭐 안철수 의원이 뭐 본인이 뭐 대통령이 돼가지고 뭔가를 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는 털을 주고 본인은 불출마 선언을 한다는 게 이제 정치를 한 분들한테 말도 안 되는 주문이라고 봐요. 그렇죠. 저는. 다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열심히 뛰는 건데. 예,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의원이 더 큰 뭔가 바다로 나간 거에 본인이 의미를 찾았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런 의견들도 어느 정도 역으로 수용했다고 봐요. 예. 그렇군요. 그 실제로 그런 얘기를 이후에 윤여준 의장도 비슷하게 하셨었고. 아, 그래요? 예, 안철수 신당 새정치연합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봤자 사이즈가 커지지 않고 이제 안철수의 어떤 1인 정당처럼 되는 그런 한계가 구조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좀 어떤 이런 걸 키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불가피했다. 굴려서. 예. 근데 사실 참 안타까운 게 그런 얘기는 그럼 처음부터 하셨어야죠. 그러게 그러시지. 끝나고 이거 맞추시면은 이제 윤 의장님도 나이가 몇 개인데 진짜 그러시잖아요. 좀 모양 빠지게 됐어요 이번에. 아니 이런 전격적인 뭐 발표를 두고 이제 트위터 타임라인에 정치 덕후분들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감탄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오, 윤여준이 이거 하려고 갔구나. 윤여준의 머리에서 나온 이 빛의 것이다. 이런 전격적인 연합이 그렇게들 많이 봤는데 이후에 전개된 상황은 또 그거는 아니란 말이죠. 저를 비롯한 기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그분을 책사로 포지셔닝한 언론의 책임. 그렇죠. 예. 왜 그러셨어요? 기자님들. 아니 저는 그렇게 안 쓰는데요. 아, 그래요? 그런 기사들 쭉 보면서 그렇죠. 많잖아요. 야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윤여준 의장이 책사로서 성공한 케이스들도 있는데 실패하고 좀 오히려 그런 감각이 좀 무뎌지는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약간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 확실히 좀 아니라는 게 좀 드러난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이걸 가지고 뭐 안철수 의원에게 누가 가장 영향을 주고 뭐 이렇게 어떻게 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구구한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안철수 의원이 좀 CEO로서의 어떤 그런 감각이 발휘가 됐다고 봐요. 사장님 스타일. 예, 정말 중요한 결정은 본인이 이렇게 가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좀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게 발휘가 됐고 그런데 그런 게 참 어떻게 보면 사장님의 생각을 잘 모르는 이제 사원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그렇죠. 좀 벙찐다고나 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안철수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사장님의 생각을 연구할. 그렇잖아. 사장님들이 너희는 말은 할 수 있어. 그러나 최종 결정은 내가 한다. 좀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예, 뭐 예전에 대선 후보 사퇴하실 때도 그 기자회견 할 때 자원봉사자 중에 뭐 발표를 하니까 막 너무 현장에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많이 우시고 울고 뭐 어떤 분은 안 됩니다 막 이러셨죠. 네, 맞아 제가 들었어요. 안 됩니다 하시는 그렇게 했는데 안타깝더라. 네, 이번에도 아마 근데 그 기자회견 장소가 이 지지자들 많고 그랬으면은 아마 만약에 그런 내용이라는 걸 알려졌다 미리 아마 꽤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안 됩니다. 피켓팅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엔 또 더구나 캠프도 아니고 정당을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좀 전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뭐 이제 CEO가 뭐 저는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얘기하면은 뭐 사원들이나 전무 상무들이 뭐 힘이 있나요? 가야죠, 뭐. 그렇죠. 어떤 분 어제 뭐 그 운영위원회 참여했을 때 어떤 분 말처럼 뭐 박수밖에 뭐 칠 게 뭐 있냐? 박수밖에 칠 게 뭐 있냐? 박수라도 쳐야지 어떻게 했느냐? 그게 지금 현재 이제 새정치연합을 꾸리고 있는 뭐 여러 구성원들의 생각이 뭐 그 정도로 정리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 마당에서 정말 안타깝게 되신 분이 이제 김성식 전 의원님. 바로 그 전날 JTBC 끝장 토론 맞나? 밤샘 토론 맞다. 끝장 토론은 옛날에 토요일 날 새벽에 끝나죠. 그쵸. 진짜 제가 그걸 좀 보다가 잤는데 아니 계속 이제 민주당 쪽 패널로 나오신 이제 의원님은 계속 이제 그러니까 우리 내용이 같고 지향하는 바가 비슷하니까 우리 합치자 계속 이러시는데 아니다 연대 연합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올빼미상까지 따단 타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이게 웬일이야. 또 김성식 의원님은 한번 이렇게 좀 관계가 좀 약간 멀어지셨다가 다시 이제 뭐 새정치연합 쪽으로 이제 컴백하신 케이스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의욕적인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안타깝게 되셨어요? 그런 분들 또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전주에 이제 민주당 탈당하셔서 이제 지방선거 나가시겠다 새정치연합 깃발 아래로 이렇게 하신 분들 앞에서는 우리가 뭐 놀랐다는 말도 하기가 좀 죄송스러운 예,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출마 예정하신 분들은 반발도 꽤 있겠어요. 뭐 어쩌겠어요. 아무래도 제일 뭐 난감하신 분들이 뭐 민주당에 털을 잡고 계시다가 그니까 나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예전에 2003년도에 열린우리당이 이제 분당이 되고 나서 네. 이 당시 이제 민주당 출입하는 기자들이 당이 갈라졌으니까 기자들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머. 민주당에 출입 기자 나눠줘. 네, 완전히 당이 갈라지니까 민주당에 취재하는 기자들이 있고 열린우리당에 취재하는 기자들이 있어요. 네, 총선은 다가오고 막 그런 상황에서 각자 아무래도 그 당에서 나오는 얘기 가지고 주로 기사를 쓰는데 이 선거 결과가 어찌됐건 민주당이 폭망했죠. 그러고 나가지고 열린우리당이 영등포 당사가 여의도 근처에 있는 게 있는데 이 당이 쪼그라드니까 민주당에 취재하던 기자들은 그만큼 같이 이제 구조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라는 게 뭐 이제 열린우리당이 사이즈 커졌으니까 민주당 출입하는 기자들이 와야 되잖아요. 네. 당직자가 그 기자들을 환영한다면서 술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농담으로 이거 원산 폭격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삼보일배로 오든지 여의도에서 너무 이거 좀 밍밍하다, 심심하다. 너무 그냥 오는 거 아니야?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한테 이제 뭐 같은 우당이고 같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반대돼가지고 비판적인 그런 기사를 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좀 재미있게 열린우리당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당직자가요. 네. 그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역시 아마 이번에 이제 민주당 당직자들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탈당하시고 뭐 그러신 뭐 신당으로 출마하겠다고 그렇게 출사표 던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그분들에게 아마 비슷한 주문하실 것 같아요. 아하. 뭐 어느 당 도당이면은 예. 어디 사거리에서 여기까지 삼보일배로 와라.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컨벤션 사거리에서 광주시청까지 삼보일배 하면서 와라.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제 뭐 보도된 바 뭐 신당 창당 과정 뭐 5대5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뭐 신당 명칭을 뭐 5대5 신당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이렇게 썰렁한 유머도 많이 하던데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하나요? 이제 보도된 바 뭐. 지분이나 뭐 지분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앞으로 뭐 과정이. 일단은 현안 중에 하나가 이제 창당 방식인데 네. 이런 것들이 과거 제3지대 정당이라는 얘기만 나오고 구체적인 그림이 안 그려졌잖아요. 근데 제3지대 정당이라면 제일 비근한 예가 뭐 대통합 민주신당이라고. 네. 네. 역사 속의 대통합 민주신당. 그 왜 대통합인지 모르겠어요. 대통합. 네, 열린우리당 계시던 분들이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해체 모여가지고 그랬죠. 그 안에 사실 뭐 대통합이 되지도 못하고 정말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민주당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선거 대선이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총선 때에서야 거의 합체가 되고 그랬었거든요. 네. 말로만 대통합이었죠. 예, 그때도 제3지대였어요. 왜냐면 도대체 그 제3지대 어디예요? 여의도 아니에요? 거기는? 제3지대는 우리 마음속에 있죠. 우리 마음속에. 네, 그렇게 했는데. 모호하기 그지없네요. 아니, 제3지대라는 말 자체도요. 네. 하도 새로운 거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내용으로 하지 못하고 형식으로 말로 하다 보니까 창조경제 같은 거네요, 약간. 그렇죠. 이제 네. 제3지대를 창조해낸 거죠. 그렇지. 실체는 없지만 뭔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새로운 그것. 네. 이게 제3지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야당의 정치적인 상상력이라는 게 2007년도에서 별로 벗어난 게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네. 진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네. 가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안철수 캠프 쪽에서는 민주당이 일단 해산을 하고 개별적 입당을 해라. 네? 예. 허걱. 그쵸. 지금 예. 해산 계속 김효석 전 의원님 같은 경우도 이제 민주당이 해산을 하고 네. 다시 이제 헤쳐 모이자. 그렇게 해야지 뭔가 안철수 힘으로 뭔가 민주당을 이렇게 바꾸고 완전히 새로운 당을 만든 것 같다는 그런 어떤 효과가 창조를 위한 파괴 예. 그런 느낌이 들긴 드네요. 그런데 네. 정당이 해산을 해서 다시 모이는 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 사실 뭐 비례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 승계하는 문제는 기술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거고 제일 큰 게 이 국고보조금 지방선거 앞두고 받은 돈이
포기했더니 올 한 해 한 55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계산해봤는데. 예. 그 돈을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못 받는 계산을 하면 행정으로. 그렇잖아요. 예, 민주당에서 뭐 좀 과거 방식으로 이제 통합신당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그냥 그대로 할 수 있는데 이걸 일단 해산을 하고 나서 개별 입당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네. 당원들도 뭐 DB도 다 새로 만들어야 되고 새로 받아야 아이고. 되고 예 그런 문제가 있고 돈 문제가 있고 그런데 사실 지방선거 앞둔 입장에서는 사실 돈 문제가 크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금태섭 대변인이 어제 JTBC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은 네. 이렇게 얘기하셨더군요. 민주당에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당을 버리고 새 당을 만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슨 국고보조금 문제나 이런 데 연연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헐, 과연? 네. 얘기하셨는데 뭐 저는 근데 뭐 이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도 되고 그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이라는 사실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도 좀 쓰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뭔가 새로운 당을 새정치 만든다. 느낌. 그런데 돈은 없다. 네. 이 전주는 그럼 안철수 의원이 되면 되는 거죠. 네. 그분은 부자시니까. 그렇죠. 뭐 수천억대 재산 가고 뭐 그래요. 어떻게 보면 50억이면 뭐. 예. 그렇게 하면은 이 돈을 어디서 마련을 하겠어요. 아니 근데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안철수가 캐시카우로 이번에 지선에 돈 대고 국고보조금 포기하고 완전히 네. 파괴하고 이제 다시 헤쳐 모이는 거 가능하지 않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뭐 사실 그 카드를 받으실 것 같지는 않고. 뭐예요 지금 돈 대면 된다더니 받으실 것 같진 않다. 아니 전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여기서부터도 느끼는 게. 꼭 새 정치를 안 해보신 분들이 새 정치를 얘기하시고 당을 만들어본 경험이 없던 분들이 당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남일처럼 굉장히 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금태섭 대변인이 언론에 나가지고 굉장히 뭔가 좀 정제된 얘기를 하고 그런데 어제는 이 손석희 앵커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걸 받다가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뭔가 좀 베이스가 좀 뭔가 잘 정돈이 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얘기를 하고 해야지 본인의 그런 지금 새정치 이제 막 당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아주 작은 사이즈의 조직의 대변인으로서 어떤 마인드로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나중에 이 발언이라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나중에 본인 생각에도 좀 경솔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이런 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상대방의 입장을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팁을 드리니까 금 대변인께서는 대변인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아무튼 들으시면 되겠고요. 참 그래요. 이게 당 안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마치 이제 세금 안 받고 국고보조금 안 받고 이런 게 어떤 새정치의 하나의 부분으로서 멋있게 이야기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돈이라는 거 이거 중요해요. 네, 그렇죠. 그렇고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이제 조직도 굴러가고 사람들도 모으고 정치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이런 걸로 하고 사실 국민들이 그러라고 세금을 내는 건데 왜 그 돈을 쓰는 것 자체가 어떤 무슨 죄악시되는 일처럼 그렇게 여겨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자꾸 지난 얘기 꺼내주고 그러는데, 이 대선 때도 이 야권의 두 주자 문재인, 안철수 같은 경우 각각 펀드를 모았잖아요. 아, 그랬죠. 예, 아무래도 좀 문재인 쪽이 조직을 얻고 있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어져 온 어떤 그 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한 팬들이 많다 보니까 네, 비교적 목표도 빨리 많이 모았어요. 제가 당시에 트위터로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그랬는데, 안철수는 그렇게 안 모였어요. 그랬죠. 예. 그렇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물론 저는 이 지지자들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새 정치에 대한 열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에너지도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단지 말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하고 머리가 있는 사람은 머리를 대고 이런 인적 자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모아지면서 뭔가 새 정치가 만개하고 그러는 것들이지 전혀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가면은 결국엔 이 새정치 연합도 만약에 계속 독자 노선을 가게 됐으면은 안철수 의원 개인금 돈을 털어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저는 그런 그림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아하. 제가 이름 언급하게 하지만 7년 전에도 이 제3정당의 깃발을 들고 대선까지 나와서 한 150억 정도의 사재를 털어가지고 선거를 뛰신 분이 있는데. 아, 그분. 네. 거의 집 한 채 남으셨거든요. 근데 남은 게 지금 뭡니까? 예.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정치는 하지 말자는 것들이죠. 예. 그런 부분에서
안 의원님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네. 본인을 위해서나 뭐 정치를 위해서나 네,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을 하셨어요. 합리적인 결정. 네. 네. 잠깐 쉬면서 우리 업앤다운 듣고 오겠습니다. 한 주간 가장 이슈가 됐던 인물 그리고 가장 악평을 받은 인물을 선정합니다. 업앤다운. 이번 주 시사 이슈에서 확 뜬 사람, 업된 사람. 이번 주 시사 이슈 업. 바로 김한길 민주당 대표입니다. 마음 먹고 정치 혁신안도 내놓고 미모의 아내인 최명길 배우까지 동원해서 전국 순회했던 김한길 민주당 대표. 그런데 반응은요? 영 썰렁했죠. 정치 혁신안은 당 내에서도 의견 일치를 이뤄내지 못했고요. 뭐 간신히 통과가 되긴 했습니다만 정치 개혁의 본질이 아니라 헛다리만 짚고 있다 이런 비판이 더 많았는데요. 게다가 국정원 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가 다시 부상되면서 김한길 대표를 탓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이렇게 김한길 대표가 지방선거까지 쭉 가는가 했는데 바로 지난 일요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과의 합당 발표, 이걸로 모두에게 놀라움을 줬네요. 이번 연합은 민주당 안의 중진급들조차 몰랐던 아주 극비리에 이루어졌던 프로젝트였다는데요. 안 의원과의 협상도 김한길 대표 개인기로 이뤄낸 거라는데 오호,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겠네요. 하지만 일단 당대표로 계시면서 큰일 하나 하신 건 맞네요. 이번 주 시사 이슈에서 확 다운된 사람 바로 누구일까요? 두두둥. 안타깝게도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님, 7선 국회의원, 존스홉킨스 대학교 정치학 박사, 대재벌의 아들이자 스스로 기업인,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 거기다가 재산은 무려, 놀라지 마세요, 2조 원. 2억 원 그런 거 아니고요. 2조 원. 네. 이렇게 배트맨 같고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 같은 엄청난 이력을 가진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새누리당의 정몽준 의원입니다. 그동안 계속 당 안팎에서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돌았던 이 정 의원, 안 나올 것 같더니만 지난주 일요일에 두둥 출마 선언했네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 시간에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연합신당에 대한 전격 발표해버린 통에 정몽준 의원 출마 선언 자체가 묻히고 말았네요.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 아직 있어요? 네. 장사는 입지가 중요하고 이벤트는 택일이 중요하다더니 정말 정몽준 의원 입장에서는 공교로웠겠습니다. 정몽준 의원은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박원순 현 서울시장을 겨냥해서 날카로운 말을 쏟아내고 있네요. 박원순 시장이 말로만 서민을 위한다며 맹폭을 퍼붓고 있는데요. 오호. 그런데 솔직히 가짜 서민 이런 얘기는 정몽준 의원님이 하실 얘기 좀 아니지 않아요? 네. 재산이 많은 거는 물론 좋은 일이지만 정몽준 의원님이 7번 국회의원 하시는 동안 서민과 관련된 이슈에 딱히 나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정 의원님은 서민을 얼마나 아시는지 전 잘 모르겠네요. 설마 정 의원님, 나도 서민의 아들이요, 이런 말씀 하시려는 건 아니겠죠?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메인 토크 오마이뉴스의 손병관 기자님, 우리 두 번째로 모셨죠. 다시 모시고 일요일날 있었던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의 연합 발표 전격적이었죠. 이것과 이제 향후 전망, 또 지선에 미치는 영향까지, 지방선거,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시간이 생각보다 술술술술 가고 있습니다. 워낙 준비를 많이 해서 오셔가지고 우리 팟빵 게시판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글 올려주고 계십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 많은데, 글쎄요. 김한길, 안철수, 양쪽을 이렇게 좀, 이렇게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까 뺨 착 때리는 소리, 김남훈 씨 찬조 출연 부탁한다, 요런 말씀도 있고, 결과를 위한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송 기자님 논리, 이건 좀 마땅치 않네요. 아까 이제 전격적으로 비밀스럽게, 통합 결정 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요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 얘기는 정말 문제가 되는 거는 어떤 추인하는 과정 속에서 걸러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안 자체는
일단 여기까지 갈 때까지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불가피성을 얘기한 거죠. 불가피성. 네. 뭐 난 이 결혼 반대세. 뭐 이런 댓글 올려주신 분들 계시고요. 네. 뭐 무슨 아주 기대를 많이 표시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 야권에 이제 대표 주자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결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계시고요. 네. 아무튼 여러 가지 반응이 입장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정치권 반응, 야권 정치인들은 일단 바로 문재인 의원은 환영 표시를 했고요. 문재인 의원도 뭐 그 전날 밤에는 이제 무공천에 대해서 김한길 대표랑 통화를 해서 이제 오케이 했고, 오전에는 이제 기자회견 직전에 이렇게 통합에 대해서 뭐 얘기를 듣고 뭐 이렇게 오케이를 했다고 하는데, 야권 정치인들은 대체로 환영이에요. 네, 그런데 뭐 민주당 지지자들, 기존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뭐 안철수 의원들 이렇게 열성 지지하시는 분들은 좀 당황스러워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와중에 새누리당은 모두를 까고 있어요. 뭐 저기 뭐지? 어떤 분이더라? 그 계시잖아요. 그 박근혜를 누나라고 부르시는 분. 계시잖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 윤상현. 네, 윤상현 의원님 같은 경우는 막 뭐 양쪽을 뭐 무슨 뭐 야합이다, 뭐 국민을 기만했다, 뭐 이러면서. 네, 뭐 작전주. 작전주. 나 그 얘기 너무. 안 포기, 안 들어. 안 포기. 맞아. 그러시면서 아주 다양한 논리를 구사하시면서 민주당도 안철수도 그냥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다양한 반응 어떻게 보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특히 왜 새누리당이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뭐 새누리당으로서는 뭐 다 여야 마찬가지로 연대까지는 될 거고, 뭐 어쨌든 연대가 될 경우에 굉장히 좀 이 지역 권역별 따라서는 좀 위협적인 있겠다.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그 시간표가 굉장히 당겨졌고, 그 모양 같은 경우도 굉장히 더 어떤 물리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화학적인 결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해 가지고 이제 지방선거도 지방선거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총선 대선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갈 수 있는 그림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지금 저는 아직 최악이라고 보지 않는데, 예, 지금 최악의 굉장히 엄청난 악재를 만난 거는 사실이죠. 새누리당으로서는. 네,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또 지지율도 어쨌든 저도 사실 지금 지지율이 꽤 많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뭐 지금은 좀 더 봐야겠지만은 이 어쨌든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을 해가지고 이 실망하는 계층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얼떨떨한 사람들이 있을 것들인데, 마음의 결정 그분들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뭐 크게 동요하지는 않고 일단 좀 관망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좀 이런 것들에서 좀 위협을 느낀 상황에서 좀 이걸 흔들어야 된다. 좀 그런 부분에서 일단 거의 본능적인 반격이 나오는 거죠. 예. 반사적으로 까는. 네, 뭐 새누리당 반응 저는 뭐 충분히 뭐 했고, 뭐 가끔 가다 그런 윤상현 의원이 하는 표현들은 좀 재미는 있네요. 그니까요. 뭐 작전주 얘기. SNS 뭐 이런 거 좀 자주 많이 먹으시는 분다. 그러니까요. 은근 모니터 많이 하시나 봐요. 뭐 트위터 활동은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쓰시는 언어가 굉장히 요즘 트렌드긴 해요. 그분이 거칠긴 하지만. 아니 저는 그 표현을 하는 게 뭐 이렇게 뭐 잘했다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표현 자체는 뭐 찰져요. 맞습니다. 그거네요. 찰집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야권의 뭐 지도부라고나 할까, 뭐 대체적으로 좀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사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뭐 환영 안 할 건 없지 않아요? 이런 결합에 대해서 계속 또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문재인 의원 적극 지지하는 층에서는 문 의원님이 환영을 하다니 좀 의외다, 이런 반응 보이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사실 문재인 의원 입장은 대선 때도 계속 같이 민주당 틀 안에서 뭐 경선을 하든지 뭐 해서 정하자, 뭐 요런 스탠스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별로 문재인 의원은 변함이 없이 그냥 웰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누가 그런 말을 하죠? 그런가요? 예. 저는 사람들이 좀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정치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그런 것 같은 거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박원순 시장과 안철수 의원이 관계가 최근에 무슨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틀어졌다.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이 새정치연합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민주당을 지켜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두 사분의 인연이라는 게 한 10년 정도 됐는데
이걸 통해서 무슨 10년의 우정이 뭐 깨지냐 깨졌다. 어쩌냐 이런 식의 기사들이 나오고 이걸 관해서 둘이 갈라서나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의 기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계속. 예, 그렇게 했는데 저는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부딪힐 때 또 승부를 하는 부분이 뭐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어떤 두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것들이 깨진다든가 그런 것까지는 가지는 않는다고 봐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도 만약 뭐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정치인들이라는 게 당인의 입장에서는 막 싸우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실제로는 둘이서 사적으로는 굉장히 얘기도 많이 하고 친하고 그런 것들을 기자들 많이 보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박원순, 안철수라든가 여기서 뭐 문재인이나 김한길 또 뭐 김한길과 안철수 뭐 이런 관계들이라는 거 그런 것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상상을 투여해가지고 판단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실제로 뭐 이 최근에 이 정치권 반응을 대하는 기사들을 보면서 뭐 친노를 뭐 이 합당 과정에서 배제를 한다. 네, 그런 제목의 많이 기사들이 보시는데. 나왔는데 기자회견의 뉘앙스는 친노 배제 막 이런 헤드라인도 봤어요. 예, 아니 저는 사실 뭐 매체 떠나가지고 뭐 보수적인 신문들도 많이 보고 보면은 상당히 어떤 많은 어떤 통찰과 지적을 하는 그런 글들도 매체의 성향 따라가지고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했는데 그 기사는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배제가 될까? 네, 정말 배제한다면 기사를 어떻게 봤어요. 배제되지? 예, 봤어요. 당연히 그 민주당에서 논평을 했지만은 네. 뭐 기사 제목이랑 기사에 해당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그런 거는 사실 굉장히 좀 어떤 무책임한 제목 뽑기인데. 그 뭐야 낚시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한 것들이 그런 걸 속에서 사람들한테 어떤 또 상상력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기사가 현실화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만약 한다면 예언이죠. 예. 예언. 기자가 아니라 예언자요. 예, 그렇게 했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해가지고 나간 기사일까.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이라는 그런 이 통합신당의 어떤 경쟁자에게서는 구미에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사람들의 어떤 판단을 흐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저널리즘일 수도 있다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실제로는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걸 통해서 뭐 친노와 비노의 무슨 당권 갈등이 경제 막, 갈등이 격화되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그랬다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뭐 정말로 그런 플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김한길 대표가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여러 가지 부침이 있고 그러면서 좀 리더십의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뭐 당내에서 무슨 퇴진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그런 지도부였는데 그런 뭐 어떤 공학적인 그런 게 있으면은 안철수 의원이 한창 인기 좋을 때 일단 노원병에서 당선되고 난 직후에 막 이럴 때 막 하든가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때 돼가지고 훨씬 더 지방선거라든가 그런 거 준비하는 것도 여유가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갔었죠. 근데 뭐하러 이 상황이 덮쳐가지고 양쪽이 다 어려울 때 지금 합쳐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거를 하기 가지고 지방선거 대응하기도 급한데 그거 가지고 이 와중에 이렇게 하면은 무슨 뭐 친노나 어느 특정 계파를 잡을 수 있다 이런 플랜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그렇게 돌아갈 만큼 두뇌가 무슨 옥사코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두뇌가 안 돼요 이게 멀티태스킹. 물리적으로 안 된다. 네, 그런 거는 정말로 한참 뒤에 얘기고 하더라도 지금은 뭐 여당 전체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들은 뭐 그 실제로 뭐 그렇게 생각하는 바람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지방선거가 잘 안 되고 그 이후에 바로 또 7월 달에 재보선 이거 6월 7월 선거 다 망하면은 뭘 가지고 장사를 합니까? 진짜로 이제 김한길 대표만 대로 무슨 염치로 무슨 예,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지지를 호소를 하겠어요. 그 성과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다 같이 가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집중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뭐 이제 통합을 위한 이제 실무팀들이 이제 만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전개될까요? 벌써부터 약간 좀 의견 차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지금 당 강령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요. 뭐 지도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 광역단체장들의 경선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몇 가지 현안들이 있고 또 뭐
쪼잔하게는 뭐 당 색깔. 당 색깔. 예. 아니, 당 색깔은 정말 중요하죠. 왜냐면은 중요합니다. 무공천을 하기 때문에 당의 어떤 컬러가 어떤 뚜렷하게 드러난 걸 해야지 기초 같은 경우는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당 쪽의 계로 후보들한테요. 아하. 그런 것들이. 현수막에도 약간 이렇게 배경색으로 이렇게 깔아야 되잖아. 네, 그렇죠? 뭐 그런 문제들이 하여튼 있는데, 네. 원칙은 이게 뭐, 선거가 없으면은 좀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네, 근데 양쪽 다 실제 물리적인 시간이 적어도 이제 한 달 전에는 후보라는 게 다 완료가 돼가지고 뭐 전진대회도 해야 되고, 네. 그러기 때문에 아마 4월까지는 마감을 해야 될 거고, 뭐 3월 말까지 한다는 거는 아마 좀 민주당의 바람이 들어간 거가 법적으로 무슨 유령 정당으로 하나 등록을 해가지고 그걸 전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하나의 어떤 신당이 궤도에 올랐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 4월 중순 정도 아마 마지노선이 될 거고 그거 앞두고 뭐 오늘 뭐 김효석 위원장이 하는 무슨 정강정책이나 당원 당규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은 깨질 수도 있다. 창당 합의를 깰 수도 있다. 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네, 그런 얘기 하셨는데 뭐 그분의 생각이시겠고요. 뭐 아니면 정 안 되겠으면 지금이라도 접고 그냥 가던 길 가셔도 되겠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 정말 안 되겠죠. 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타협이 안 된다. 예,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고 보죠. 지금 상황이 2012년에 대선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고 하고 무슨 룰을 다투고 그런 국면은 아니라고 봐요. 실제로 사실상 이제 신당이 직접 공천할 수 있는 광역단체장 후보들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이미 정해졌다고 보고요. 거의 뭐 큰 그림 나온 것 같아요. 호남 같은 거 한 몇 군데 이제 세 곳 빼고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결국에 어떤 기존에 많이 알려졌던 분들 또 현역 단체장들 그런 위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좀 그런 상황 보면은 뭐 선거 채비가 돼야지 당장 어떤 물론 당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것도 맞는데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김효석 위원장님의 말을 이 정강정책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서 뭐 당이 너무 좀 김효석 의원님 상대적으로 중도 우파적인 그런 노선을 가지신 분인데 네. 기존의 어떤 지금 민주당이 약간 좀 좌클릭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분은. 예. 그래서 이 대선 국면 전에 뉴 민주당 플랜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고안들 여러 가지 하고 그러셨는데 그랬죠. 그런 의견이 전혀 채용할 게 없는 건 아니지만은 당의 주력으로 생각하는 거는 좀 더 복지라든가 경제민주라든가 그런 어떤 색깔을 좀 진보적인 색깔을 강화해야 된다. 실제로 그런 모토를 바라고 왔던 어떤 시민사회단체의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을 놔두고 만약에 급격하게 어떤 지방선거 앞두고 어떤 정강정책에서도 과거와 다른 좀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면은 그럼 아마 당이 또 그거 가지고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이런 큰 선거라든가 그런 걸 앞두고는 정당의 원칙은 적전 분열의 모습을 최대한 안 보이는 게 이 정석이에요. 교과서예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 이런 얘기들은 거의 좀 이 두 가지 현안 지도부 체제 개편하고 이 정강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선거 이후에 이 7월 재보선 이후에 이 정식으로 여기서 지도 체제를 뽑는다. 이 지도 체제에서 이 다음 총선의 공천까지도 할 수 있는 아마 보통 임기 2년제가 이게 지도부가 되니까요. 네, 보통 그렇죠. 예, 그것까지도 이제 선거까지도 치르고 또 당의 정강 정책이라는 그런 것도 가다듬는 그런 형태의 전당대회가 치러질 거고 그때 아마 이제 내부적으로 이 당에서 어떤 노선을 두고 본격적으로 어떤 경쟁이 이루어질 겁니다. 네. 참 쉽지 않은 일들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합의할 것들도 많고, 워낙에 또 우리 정치가 정말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조변 섞여 너무나 이제 외부적인 변수들도 많고, 영향받는 일들도 많아서, 어떻게 될지 참 주목이 되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죠.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신당 창당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야권 폭망의 시나리오라고 할까? 나쁜 거를 한번 상정을 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협상 결렬? 기존 이
선언 이전에 이 최악의 구도는 역시 3자 구도였고요. 네. 예. 지방선거 3자 구도.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이후에 한 최악의 구도는 여기에 변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 딱 집어서 얘기해서 안철수 의원의 탈당 또는 정계 은퇴. 헐. 예. 이렇게 같이 했는데 뭐 민주당 의견이 해보려고 안 했는데 맞는다. 뭔가 안 맞는다. 충분히 개혁 안 한다. 예. 뭐 이런. 그래서 그냥 나가겠다는 거는 아니면은 이 안 의원이 너무 실망해가지고 뭐 아예 정치를 안 하겠어. 영증에서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이거는 이 대선 때 후보 사퇴를 하고 나서 나중에라도 소극적이나마 지원 유세를 해주셨는데 그것도 안 하고 완전히 잠적한 상황을 상정하면 됩니다. 한 열흘 정도 그런 상황이 있었죠. 예. 근데 만약에 실제로 안 의원님이 만약에 당시에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떼버리고 또는 막 기존 정치권을 다 비난하는 그런 모드로 하고 은둔을 하셨다면은 48% 득표율도 안 나왔겠어요. 아마. 그죠? 이 전체 어떤 야권 지지층들이 다 응축해가지고 그나마 그렇죠. 그런 구도를 나온 만들었고 거지. 거기다가 뭐 이 여권의 여론 조작까지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승부가 이렇게 돼버렸었는데 이 내부적으로 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지금 사실 지방선거에서 어쨌든 간판 상품은 크게는 안철수 좀 광역으로 가면 이제 김상곤 정도거든요. 아, 네. 예, 그런 면에서 안철수 없이 이 신당이 뭔가 새로운 뭔가를 세일즈를 한다는 불가능.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좀 아무래도 좀 재미가 없죠. 이 뭐 작년에 판 물건을 다시 올해 다시 내놓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재고 느낌. 보세를 뭐 한다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실 거예요. 유권자 분명히, 입장에서는. 예, 제가 어쨌든 안철수 의원의 스타성은 인정을 합니다. 예, 그럼요. 안철수 의원에 채워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적인 자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흠결이 분명히 있다고 보지만은 안철수 의원 하면은 뭐 오랫동안 어린이들의 뭐 교과서에도 나오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안철수 의원 또 그것 떠나서 가지고 있는 어떤 선한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만은 뭐 좀 지켜보자 이러고 하는 그렇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는 뭐 당도 같이 하셔야 되는데 본인을 위해서나 전체 야권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셔야죠.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야권에서의 어떤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는 안철수가 안 나와야 된다. 네. 그리고 안 나올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나오지 않을 이렇게 해놓고 것이다. 나서 또 무슨 폭탄이 터질지는 좀 알 수 없는데 알 수 없어요. 정치이지만은 맞아요. 저는 뭐 안철수 의원 저는 아직도 뭐 새 정치는 없어졌더라도 대선 주자 정치인으로서 현실 정치인으로서 안철수는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여태까지 이 쌓아온 커리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결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면은요. 네네. 그거는 그럴 것 같진 안 않다. 하실 것 같아요. 뭔가 나중에 어떻게 되지 모르겠는데 뭔가 아름답고 산뜻한 마무리를 하고 본인이 흡족해야지 나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안 할 때 안 하더라도.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왕 이렇게 합치기로 했는데 이걸로 만들어질 수 있는 향후 정계 개편과 지방선거의 최고 베스트 시나리오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희망적인 또 누구에게 상상력. 베스트가 됩니까 참? 신당? 아니면 뭐 우리 국민 모두? 아니 저는 이제 국민이란 말을 잘 안 쓰는데요. 아니면 사실, 그러면 야권 지지자들? 그렇죠. 야권층이라고 하죠. 그래요. 야권층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뭐 이 기존 광역단체장들 뭐 사실 저는 뭐 많은 분들이 뭐 김한기 대표 가지고 선거 치를 수 없다. 막 그런 식으로 퇴진 요구하고 당내에서 막 그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거 변형으로서 원내대표를 대신 잡아야 된다. 그래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근데 그게 좀 약간 탁상공론을 느끼는 게 이 선거는 누가 도와주고 그런 사람보다는 후보 본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모든 선거라는 게. 대선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아무리 지도부가 지원 유세해봤자 양념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대표가 뭐 지원 유세 다니는 것보다는 각 후보들이 각 권역별 사실상 뭐 선대위원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서울에서는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뭐 인천 송영길 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뭐 이런 사람 강원도의 강원도 지사 뭐 이런 현역 단체장들의 개인적인 어쨌든 뭐 인기가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단 말이에요. 그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타성이 좀 최대한 퍼포먼스가 발휘가 되고 그 상황에서 이 정당의 어떤 지지율이 되고 거기다 뭐
사실상 이 신당이라는 게 민주당 플러스 안철수라고 보는데 본질은 그렇죠. 예, 안철수 고원투사 안철수가 이렇게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를 적시타를 쳐주면은 굉장히 적시타라. 네. 또 예상 못하는 변수. 네, 쳐줘야겠죠. 네. 쳐주면은 그렇게 되면은 뭐 어느 정도 디펜딩이 될 것이다. 근데 사실 저는 뭐 이 판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판세는 저는 아직도 새누리당이 좀 우위라고 봐요. 아니 딱 이 통합 발표가 난 다음에 어떤 분이 올려주신 그림을 보니까 제목이 지금 이 시각 박원순은 이거예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이 어느 행사장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계시는 거야. 예, 거의 그렇게 보시는 분들 그게 RT가 엄청 많이 됐어요. 그날 오전에 트위터에서. 그래서 저도 보면서 푹 하고 웃었는데. 이게 통합 결정이 지금 이제 현역 단체장들 중에 이제 광역 단체장 중에 이제 이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게 꽤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 각각에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일단 작용을 할 것 같죠? 뭐 일단 최대 수혜자는 박원순이다. 왜냐면은 계속 새정치연합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를 낼 것이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된다면 이제 3자 구도로 갈 수밖에 없고 뭐 정몽준이라는 비카드 나름 비카드죠 그분도 7선 의원이나 하셨으니까 비카드가 나온 마당에 3자 구도로 가면은 박원순 시장 위험하다 이런 전망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덩실덩실 춤추시는 사진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지난주까지 저는 뭐 3자 구도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거는 2등 네, 좀 어느 정도 근접하는 2등으로 대부분 지는 그런 구도로 예상을 그림을 짰었거든요. 망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실질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받아낸 성적이 이제 그런 것들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제일 걸렸던 부분들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당 지지율이 이 후보 지지율이 아무리 높고 그러더라도 후보의 경쟁력을 정당 지지율이 밑에서 이제 끌어당기는 그런 거였었거든요. 깎아먹는. 예. 민주당 디스카운트. 예. 그래가지고 뭐 항상 그러잖아요. 민주당이 인기가 없다 보니까 무슨 후보 밑에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넣고. 요만하게. 네. 그게 뭐 2002년 대선 때부터 쭉 이어졌던 것들인데. 네. 뭐 막 건너편 이제 한나라당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막 그런 거죠. 성명 계속 내고 그랬어요. 그렇죠. 도대체 민주당을 찾아주세요. 막 이러면서 민주당 후보 어디 갔음? 막 이러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뭐 또 장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새정치 민주신당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구나. 새정치 민주신당 나왔네요. 예, 이제 아니 신당 작업하시는 분들 좀 이렇게 감안해 주세요. 네, 뭐 거기다 좀 더 양보해 드려서 새정치 민주연합. 연합. 당 이름 쓰지 말고. 네, 그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좀 내려가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자에 이제 주로 이제 정당 지지율이 나오고 이제 후보들의 어떤 양자 구도에서의 그런 지지율들을 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거의 선수들이 정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다 보입니다. 다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에요. 헐. 네. 제가 보니까 다 한 3-4% 차이로 1, 2위가 정해지고 그러더라고요. 서울, 인천, 충남 뭐 다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서울, 뭐 경기, 인천, 충북. 충남은 제가 못 봤는데 하여튼 충북은 사실 잘 사람들이 관심이 좀 덜하잖아요. 충북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시종 민주당 출신 지사하고 저쪽에서는 이제 윤진식 이제 의원이 붙었을 경우에 한 3% 차이인 걸로 그 조사를 봤었어요. 근데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 얘기하는 이 야당이 지켜야 될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승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박빙승부. 예. 이기더라도 뭐 아주 예, 그리고 뭐 아까 쉬는 시간에 뭐 일요일날 정몽준 의원이 좀 손해를 보지 않았냐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러니까 정치를 그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날 정치라는 게 그날 하루 손해 봤다고 해서 그분이 뭐 폭망한 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묻혔잖아요. 출마 선언 한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그거 아니라도 어쨌든 정몽준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도 재선을 했고 뭐 한 8선 했죠? 7선. 7선인가요? 7선이래요. 예. 하여튼 뭐 7선이나 8선이나 그러니까 그 정도 의원을 하고 일단 3번 이상 하면은 레전드. 축구협회 회장으로 국대하고 사진 찍은 것도 벌써 몇 장이고. 장난 아니죠. 예, 그런 분인데 자기를 그냥 나왔어 그러면 정몽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런 사람이 이 새누리당의 지원 사격을 얻고 서울로 누비면은
이 지난 대선 때의 지지율이 박근혜 문재인의 지지율이 한 50대 49. 네. 박근혜 후보가 1% 졌어요. 네. 네, 그렇게 그런 선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나마 좀 야당이 좀 위력을 발휘했다는 인기가 좀 표가 나온다는 이제 도시에서도 이제 그 정도인데 네. 저는 물론 정몽준 의원이 이게 뭐 너무 정몽준 나가는데 저는 정몽준 의원이 제일 강력한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서울시장 예, 거의 저는 그 새누리당에서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상정을 하고 얘기 드리면은 물론 다른 후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 가져갈 수 있는 거는 45% 알프라고 봐요. 지금 뭐 당 지지율도 이미 40%가 넘어가는 것들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된다는 거죠. 나머지 군수 후보들 뭐 누가 내더라도 2%가 내외가 될 거고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하여튼 거의 뭐 그 정도. 그럼 군수 후보들 뭐 2, 3%씩 빠진다고 봤을 때, 예. 뭐 정몽준이 45% 기본 먹고 간다고 했을 때, 만약에 박원순이랑 양자구도로 붙었다 해도 정말 초박빙? 그렇죠. 예. 그렇게 갈 것이다. 그렇게 됐고 그런 현상들이 경기도는 또 오히려 더 상황이 또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예. 그렇게 아마 뭐 민주당은 아마 김진표 아마 통합시당으로 가신다고 그러니까 김상곤 아마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되겠죠? 유력하다고 보는데 뭐 원희영 의원님한테 미안하지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이렇게 한 촉으로 보기에는 하여튼 아니 그 지지율로 봐도 지금 네, 뭐 돌려봐도 그렇게 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데 그러더라도 이 서울보다는 경기가 좀 더 야당 같은 건 받치 좀 어려운 편이에요. 예, 전통적으로 그래 왔었고 뚫기가 힘든데 신도시가 많은데 그런 신도시 계신 분들이 많이 보수적이란 말이죠. 네,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어떤 좀 지금 보수가 많이 먼저 선 결집해 있는 그런 구도 속에서 그렇죠. 봐서 경기도도 어렵고 인천은 아마 서울과 경기 한 중간 정도. 예, 서울, 경기, 인천이 다 상황이 그렇게 다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난 네. 저는 참 이렇게 보면서 그런 게 인천 같은 경우는 우리 안상수 전 시장님께서 너무나 또 많은 이걸 벌리고 하셔가지고 그거 수습하느라 네, 지금 바쁘죠. 너무 바빠요. 그리고 그런데도 이게 안상수 시장이 지금 전 시장이 다시 나온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상당해요. 이게 약하지 않아요, 그분이. 그렇게 많은 이거를 저지르고 가신 분께서 참 이게 뭔가 유권자분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학습 효과가 좀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어요. 시기적으로 역대 모든 지방선거라는 것들이 다 정권 심판적인 성격들이 강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했는데 또 지금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집권이 2년 차에 하기 때문에 정권 심판하기도 좀 그래요. 약간 이제 좀 어정쩡한 그런 상황이죠. 한 3년 차라면 몰라. 네, 뭐 그랬으면 거의 한 2010년처럼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좀 애매한 부분 상황에서 사람들이 아직 특히나 보수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아직 대선이 안 끝났다. 그렇죠. 저쪽에선 계속 무슨 여러 가지 무슨 국정원 사건 이런 거 하면서 뭔가 불복을 하고 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시 나가가지고 뭔가 이거 좀 꺾어놔야 된다. 확실하게 이런 흐름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어떤 정권 심판 키워드로는 안 된다. 예, 아직까지는 좀 미약하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미약하게나마 다시 좀 살아날 수 있는 모멘트는 아직 있다고 봅니다. 네. 뭔데요? 그런 모멘트가? 그런 모멘트가 뭘까요? 국정원 사건 재판도 있는 것들이고 뭐 다른 어떤 사실은 요즘 이제 국정원이 작년에 뭐 사실 그거는 옛날 일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 서울시 공무원 사건 같은 경우도 네. 굉장히 이거는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나온 일들인데 자꾸 어떤 정치의 어떤 중심에 서 가지고 이거를 본인들이 어떤 정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 가고 있는데 이런 모양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도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당장 본인의 일로 다가오진 않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여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 좋은 소재는 아니죠. 어떤 계기로 그것이 한번 팍 점화가 되었을 때 그때 미치는 영향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 뭐 그렇게 하는데 뭐 하여튼 선거 때는요 거의 모든 메뉴들이 다시 한 번씩은 다시 우려 먹어집니다. 네. 이게 그 회전초밥집에서 이게 계속 이렇게 오잖아요. 네. 아까 왔던 연어가 또 오고, 뭐, 아까 왔던 도미가 또 오듯이. 그런 이슈는 계속 이렇게 불씨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또 어떠한 계기가 있으면은
뭐 김용판 무죄 같은 뭐 큰 건이 뭐 빵 터진다거나 이러면 또 다시 이제 올라올 수 있고. 참 그런 것 같아요. 뭐 박 시장님이 그러면은 그 트위터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덩실덩실 춤추실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지금 박원순 시장이 서울에. 그렇죠. 네. 참 어떡하지? 그런 어쨌든 심정은 그렇게 되는 거를 네, 심정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마침 춤판이 벌어졌다고 해서 에라 그래 이렇게 하면 오해는 안 받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뭐 그림이 그려졌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아니죠. 이 전혀. 선거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 어렵네요. 참. 네. 근데 본인도 알 거예요. 네. 아이고. 그러면 근데 지방선거 이슈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정권 심판으로 가기엔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이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은 정권 심판 아니면은 지선 이슈 큰 거 좀 가지를 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뭐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사실 뭐가 이슈가 저는 뭐 안 되는 것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 네. 그래도 혹시나 기초 선거 무공천을 가지고 어쨌든 이번에 이 야권 통합이 길을 열게 됐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왜 이게 기초 선거일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사실 지난번에 제가 나왔을 때도 이거 이슈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 법은 개정은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랬죠. 네, 맞아요. 그때 예언하고 가셨어요. 예, 법은 개정은 안 되는 상황이 거의 확실해졌어요. 그런데 이 이슈 자체는 이것 때문에 돼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거 가지고 안철수랑 민주당이 연합을 하게 됐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또 실제로 이게 기초 선거 후보자, 야당 어떤 후보자들 가서는 다 대거 탈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아, 네. 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왜 그림이 이렇게 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좀, 뭔가 본질이 아니라 약간 좀 엄한 쪽으로 갔다가 계속 이제 논의를 하는 느낌? 네. 이게 사실 저는 이게 안철수 의원님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요렇게 된 데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는 안철수 의원이 사실 그것 때문에 민주당하고도 그렇게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젠다 중에 이게 지방선거 앞두고 왜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기초선거 무공천의 부작용이 많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네. 근데 일단 대선 때 그렇게 3후보가 다 약속을 했으면은 일단 가보고 나서 부작용이 있으면은 그때 돼가지고 다시 환원하더라도 일단 지키는 쪽이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더라도 어쨌든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무공천이라는 게요. 네. 근데 이거를 꼭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실질적으로 이게 마치 제 얘기니까 법제화하지 않고 여당은 그냥 고를 하고 야당 쪽 같은 경우는 뭐 그러더라도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이제 지난번에 많이 당선됐던 현역 단체장이 있는 데는 그나마 괜찮아요. 예. 그런데 이제 도전자의 입장에서는 이 야당 후보는 이제 많은 무소속 중에 한 명이 되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선거 치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왜 이걸 하게 됐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아직까지 꼭 제 의견이 아니라도 이 선진적인 정치 시스템에서 고민하는 많은 이 정치학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물어봐도 답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참여연대, 경실련 다 비슷할 겁니다. 네, 그렇게 실제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이게 기초선거가 그렇게 무공천이 정말 중요한 건가? 그러니까요. 이게 뭐 새정치의 아주 본질인가 뭐 그런 것도 아닌데. 네, 전 그런 부분에서 원래 하려던 얘기는 이게 무슨 약속 정치와 거짓 정치의 대결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은 그것이 하나의 변수는 될 수 있더라도 아주 큰 그림이 되기는 그렇죠. 좀 그럴 것 같다. 약해요. 약해요. 그거랑 뭐 여러 가지 다른 만약에 박근혜 정부의 뭐 실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같이 얽힌다면은 일단 뭐 갑자기 경제가 뭐 안 좋아진다든가 뭐 이런 돌발적인 것들이 있지 않으면 경제는 충분히 안 좋아. 뭐 갑자기 뭐 어디 돈을 빌려야 된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된다든가 뭐. 그렇죠. IMF가 온다든가. 헐. 예,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안 되죠. 예,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 않으면 뭐가 있을까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참 재밌어요.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이게 저는 대학 때는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놀기 좋아하는 여대생이었는데
이게 집에서 아버지가 맨날 정치 얘기하시다 보니까 막연히 이렇게 같이 이제 9시 뉴스 보면서 막 저 사람이 누구고 저 사람이 누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옛날 이야기 듣듯이 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참 보면 볼수록 정치, 특히 이 한국 정치라는 거 정말 삼국지보다 더 재밌고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생방 막장 드라마. 네, 소치올림픽 컬링이랑 비슷하죠. 룰을 알아요. 이게 뭐 재미있지. 이게 뭐 이게 왜 이렇게 쟤네들 바닥을 닦는 거야? 이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왜 얼음판을 왜 밀어? 왜? 네. 저 돌을 왜 밀어?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 룰을 알면 재밌다니까. 아무튼 저희 방송을 통해서 좀 막연하게 흥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손병관 기자님이 이렇게 쉽게 많은 준비를 해와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조금 관심 갖고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요. 이게 참 큰 것 같아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이게 별로 안 좋은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약간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나 구경하고 이렇게 세상 사는 모습을 이제 보는 느낌으로다가 한마디만. 말씀하세요. 예, 저는 안철수 의원님 정말 잘 되길 바랍니다. 아, 네. 화이팅! 새정치! 예. 아니, 새정치 많이. 아니, 많이 상처 받으셨나봐. 안철수 의원님 지지자분들한테. 굳이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제가 안철수 의원님 원래 가려고 바랬던 궤도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야 올라오신 거에 대한 반가움이 있는 거예요. 반가움이. 예. 근데 그동안에 또 버려놓은 흑역사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좀 잊어주시고. 새로운 안철수. 네. 리빌딩 해주시고. 리빌딩 안철수. 네. 새로운 안철수.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거니까 흥미롭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면서 저희 방송도 짬짬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안철수 의원님 행보에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손병관 기자님,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시간, 오후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하실 일 많으신데,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출연료만 주시면. 출연료는 내일 입금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내일 입금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그게 이게 좀 늦어요. PD한테 얘기했잖아요. 작은 회사는. 왜 지난달 거 왜 안 하냐고. 나도 물어봤어요. 왜 입금이 안 되니? 그랬더니 내일 된대요. 그 시스템을 얘기해줘야지. 그러니까. 독촉을 안 하지. 좀 느려요. 얼굴 붉혀야겠어요. 얼굴 입금 안 되면 같이 불 켜시도록 하죠. 예. 그럼 오늘 손병관 기자님과 함께한 메인 토크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숫자는 무엇일까요? 이번 주의 숫자. 이번 주의 숫자는 70입니다. 지난주에 참 정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특히나 많은 분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울린 사건이 있었죠. 바로 새 모녀 자살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는 이미 많은 분들 아실 테니 내용을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어머니와 두 딸, 그렇게 스스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든 이 사회의 냉정함, 박근혜 정부 이후에 한층 강화된 복지 수급 기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연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매체에서 말씀들을 하셨으니까 굳이 저까지 말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새 모녀가 남긴 70만 원의 의미입니다. 자살한 새 모녀의 머리맡에 그 봉투 안에 놓여있던 70만 원, 집세와 공과금으로 남긴 70만 원, 그걸 생각하는 내내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와 두 딸은 어려운 중에서도 한 번도 집세와 공과금을 밀린 적이 없었다. 그런 집 주인의 말도 정말 놀라웠고요. 새 모녀는 죽을 만큼 힘들면서 또 죽기로 작정하면서도 끝까지 자존심과 염치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남긴 돈이 70만 원입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도리를 다하려고 했던 마음. 아픈 자식들을 데리고 죽도록 결심한 그 어머니의 처참한 심정, 감히 어떻게 저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다는 게 정말 참담할 뿐이네요. 게다가 염치와 상식, 정의가 흐려지고 있는 요즘, 염치 없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이때에 죽어가면서도 염치를 생각하고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러면서 70만 원을 놓고 가신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니 참 사는 게 뭔가 싶습니다. 돌아가신 세 분 부디 고통도 병도 거짓도 없는 세상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김선의 시사돌직구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